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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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 X 계정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링크드인 페이지도 만들었는데 뭔가 특별히 사실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아직 못 건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원 해주시고 계시는 귀동양님, 눔나님, 운누나이칠님, 최승범님, 초록도령님, 이초자님, 유튜브로 정기원 해주시는 JS정1891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놓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언급 못 드린 다른 놓친 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혹시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제가 다음번에 꼭 확인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컨텐츠의 날이 밝았습니다. 와, 그와 더불어 근황의 시간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김 팀장님 뭐 책 이벤트 없나요? 없어요. 아 정말 저번에 이미 네. 다 얘기해버렸구나. 아직 저는 하나 있는데 저희 방송에 한번 나와주셨던 이기준님께서 네네. 네, 이번에 책을 내셨대요. 그래갖고 오. 저한테 감사하게도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뒤집히는구나. 제목을 보자면 플라틀리로 시작하는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인 RN 파이썬입니다. 이제 출간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저희랑 얘기를 해서 책 소개 관련된 방송 컨텐츠를 할 수도 있고 아마 책 선물 이벤트 정도의 일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한번 얘기 나누고 얘기 결정되는 대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렸을 때는 뭐 시간 괜찮으니까 연락 주시라 정도에서 마무리돼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훈님은 혹시 근황 있으신가요? 근황 그냥 12월 돼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마감이 막 닥쳐오고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이 바쁘신 분이구나. 네, 네. 올해는 끝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올해 끝나야 이제 내년에 시작할 수 있지. 맞습니다. 아이고. 저도 이제 작은 스타트업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직 저한테까지 오진 않았는데 이제 대표로 있으면 연말은 이제 이 실적을 정리하는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간 투자도 받았고 어디 홍보도 했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랬어요 라는 걸 뭐 전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잘 마무리를 져야 이제 올해치 성적 같은 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같은 것도 아무래도 있으니까 과제에 대한 결과 보고서랄지 아니면 그때 필요한 조건들을 갖췄는지 검토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다시 한번 나는 대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명합니다. 못할 짓이더라고. 진짜 이거 옆에서 보는데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슬픈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제 노트북의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망가졌습니다. 아니 그게 어쩌다가요? 어떻게 망가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뭐지? 전원이 잘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메인보드 쪽에 이제 그런 접촉이 안 좋아졌거나 지금 물리적으로 이미 변형이 있는데 배터리가 좀 부풀었거든요. 걔가 지금 누르고 있나 봐요. 그래갖고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 맥이에요, 이제 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윈도우 노트북이에요. MSI 거. 전에 제가 그 GPU 달려 아, 있다고 좋아했던 회사 여기 음. 방송에서 한참 자랑했던 그 노트북인데 벌써 수명이 다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거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회사 컴이 아니고 지금 개인 노트북인 거죠? 그죠, 그죠. 지금 지금 아, 방송 녹음하고 있는 컴퓨터요. 네. 그렇군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박 박사가 새 노트북을 살 때가 되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럴 이제, 어떤 근거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죠, 그죠. 저는 이제, 마지막 심폐소생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심의 네. 가책을 덜기 위해서.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지. 아니야, 그러기엔 좀 더 적극적이에요. 저 지금 배터리 부품을 사놨어요. 교체해 보려고. 음. 자가 교체를 하려고요. 네네. 제가 여기 수리를 한번 겪어봤는데, 썩 좋은 경험이 아니었어갖고, MSI. 예,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악명 높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살 때, 음, 내가 뭐 하드웨어 이거 수리 받기로 언제 가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못할 짓입니다. 아니에요. 음, 예, 음, 그래서 제가 자가 교체를 한번 해보고, 아마 교체하고 방금 2개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당연히 없고, 그냥 부풀은 음. 배터리를 안심하고 쭉 쓸 수 있으면 됐다. 정도의 생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새로 받은 노트북이 있습니까? 이번에 애플이 마침 새로 M3 칩을 내놨다던데. 프로는 진짜 너무 비싸요. 프로는 너무 비싸고. 비싸지.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칩을 낸 덕분에 기존의 다른 애들의 그렇죠. 중고가가 내려갔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맥 스튜디오나 아니면 M2 맥북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긴 해요. 음, 예, 예. 프로는 아무래도 좀 무겁고 제가 쓸 때는 좀 무거운 것 같고 에어라인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스튜디오나 미니 쪽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스튜디오는 M1도 비싸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트북에? 예, 예, 예. 그러니까 맥 스튜디오는 그냥 컴퓨터니까 미니 그렇죠, PC 같은 그렇죠. 컴퓨터니까 네. 예. 맥미니나 맥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너무 디메리트예요. 예. 어쩔 수 없이. 음, 그래서 근데 회사 컴 있으면 들고 다닐 필요 없는데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직 그러기에는 좀 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음. 고민하고 기은님은 있습니다. 노트북 못 쓰세요? 맥 저는 쓰시나요? 네, 맥 M1 프로 쓰고 있습니다. 작업용으로도 쓰시는 거죠? 네, 저는 이걸로 모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신기하게 시각화 관련된 작업할 때는 네네. 맥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아, 아니, 아무래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니, 왜냐면 제가 옛날에 알스튜디오에서 지지플로트 그래프를 그렸는데, 네. 맥으로 만드니까 그래프가 더 예뻐. 색깔이.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진짜요. 진짜요. 이게 디스플레이의 차이인지 색표현 방식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훨씬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름다워 보이려면은 맥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아니 했었어요. 그 보는 사람이 맥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드는 사람이 맥인 게 아니라? 아니, 그렇죠, 그렇죠. 내가 봤을 때. 내 만족을 그러니까. 위해서. 뭐야?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대요. 어떤 작가분이 한 얘기인데, 소설가분이 맥으로 소설을 쓰면 안 된대요. 그러면 문장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내가 글을 되게 잘 쓴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투박한 그런 글꼴을 가지고 있는 맥이 아닌 제품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각났다. 김중혁 작가가 그런 얘기 어디서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는 그 얘기가 공감이 좀 됐어. 그 지지플로트 그래프 만들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음. 제가 맥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기은님 때문이기도 해요. 그 다른 게스트 분들이나 기은님이나 보면 그냥 맥북으로 지금 저희가 그동안 계속 고생과 고민을 했던 카메라나 마이크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좋게 되잖아요. 네. 그렇지. 음질도 좋고 화질도 좋고. 네네네.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사실 M1 맥북 이후부터 카메라 해상도가 좋은 걸 들어갔고, 다른 노트북 웹캠은 그런 해상도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젯을 추가해야 된단 말이야. 엑스트라를 추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맥북을 사면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만으로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짜증나는 지점이에요.
이미 다 제가 사놨는데, 그죠? 캠에 조명에 막 제가 이게 캠도 되게 좋은 거 쓰고 뭐 엘가토 거 쓰거든요. 페이스캠. 어, 조명도 어, 양쪽에 어. 다 달아놓고 했는데 그냥 맥북보다 못해. 맞아, 맞아. 느낌이. 너무 억울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야, 엘가토론이 좋은 거 쓰시는군요. 막 이리저리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돈을 쓴다 주의로 가봤는데 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 네. 세팅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럴 능력은 또 없고. 맞아요. 그게 음. 약간 준전문가용, 그러니까 그 완전 고급 전문 사용가는 아니지만 이제 고급 사용자 되기 전에 고급 전문가의 입문용 같은 느낌으로 쓰는 애라서. 맞아요. 그 캠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데 그러니까 장비가 좋아지면 이게 효과를 내려면 이 쓰는 사람이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음. 기술을 연마할 만큼 또 부지런하진 않잖아요, 제가. 그죠? 아니, 누구나 그렇지, 그건. 그래 뭐 대부분이 그 장비별로 해결을 이제 하려고 한 건데 안 되더라. 네. 음. 그래갖고 그때 언제지? 몇 화 전으로 돌아가서 잘 방송을 뒤져보시면, 하얗게 둥둥 떠있는 김 맞아요, 팀장을 맞아요, 만날 수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페이스캠에 그게 그 색감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인데 그걸 제가 켜 놔 가지고 디폴트가 켜 놓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음, 색깔이 날아간 거지. 음. 주변 환경이 어둡다 보니까 노출이 오버돼서 그런 일이 네 발생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카메라 얘기를 또 이렇게 한참 했네요. 저희 오늘 그러면 컨텐츠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컨텐츠는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와. 와, 그래서 게스트분을 모시고 소개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데이터팀 팀장을 맡고 계시는 이정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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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아입니다. 네, 제가 타이틀은 간단히 했는데, 뭐,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치는 데이터로부터 나온다라는 신념을 갖고 사는 밸류 크리에이터 이정아이고요. 보통은 이제 로톡이라는 서비스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로톡, 빅케이스, 로톡 뉴스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로엔 컴퍼니라는 곳에서 데이터 분석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뭐지? 그, 소개 준비가 좀 되어 있으시네요? 네, 제가 파워 J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파워 J가 뭐예요? MBTI MBTI, 마스터. 네, J. 네. 그 J. 네네. 네, 아닙니다. 이거 왜? 농담이에요. 죄송해요. 아니, 어. 아니. 딴 데로 넘어가려고 그랬지. 넘어가지 마. 안 넘어가고 싶어서 참은 거야. 넘어가지 마요. 네. 네네. 지금 얘기 듣고서, 기훈님도 준비가 돼 계셨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갔고, 네. 입에 그렇게 잘 붙어 안 있는 인사 하시거든요. 멘트. 네네네. 잘 안 하시는데, 지금 되게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뭐, 그 멘트를, 준비하시게 된 배경?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게 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제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할 네. 때 굉장히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그죠, 불확실성에 그죠. 확실성을 더해주는 거는 저는 온리 데이터로 그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음, 따지면은 이제 모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데이터가 중요한 키팩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는 데이터로부터 나온다라는 신념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 저희는 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밸류 크리에이터다라는 신념을 갖고 일하고 있어서 그렇게 잡아봤어요. 아, 오. 오. 멋있는데? 그러게요. 멋있는데. 갑자기 나의 그 데이터를 소개 멘트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네요.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기는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시니까 네. 간단히 그 회사 소개랑 회사 제품들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이름만 있었는데 조금, 어떤 제품들인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이제 로톡이랑 빅케이스가 주력으로 이제 있는 서비스인데, 로톡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분들이 이제 법률적 이슈를 갖고 계실 때 변호사분들을 찾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변호사분들을 좀 더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의뢰인과 변호사분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분들이 업무에 있어서 이제 판례나 이 결정례나 뭐 이런 문헌 같은 것들을 업무에 이제 자주 검색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좀 쉽게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도록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인 빅케이스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약간 콜드콜 하듯이 정화님께 요청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이 섭외를 하게 된 계기가 그 링크드인에서 데이터 팀의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개 글들을 좀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일을 하고 계시게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하다. 이거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고, 오늘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공부를 하신 분인지부터 얘기하면 되나요, 정화님? 일단은 제가 이제 타이틀을 그 제너럴리스트라서 모든 것이 가능했던 데이터 팀 리드라고 잡았는데, 왜 요런 타이틀을 잡았는지부터 간략하게 소개하고 제 커리어 인생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저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소개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지 이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나 청취해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나 뭐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박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링크드인에서 데이터나 뭐 리더십, 커리어, 조직 문화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제 생각이랑 경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썼던 글 중에 반응이 제일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너럴리스트랑 스페셜리스트에 관한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제일 핫하다는 건 그만큼 이제 비슷한 주제의 고민을 많은 분들이 안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기준으로 저의 이야기를 풀어보면 본인이 제너럴리스트인 게 고민이신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좀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타이틀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게 대표적인 제너럴리스트인데, 저는 사실 제너럴리스트라는 단어보다는 팔방미인이나 뭐 올라운더라는 표현이 더 좋고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은 이제 SI 개발에서 시작해서 테크니컬 PM도 한 2년 정도 했었고, 본격적으로 데이터 직군으로 넘어와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를 좀 오래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분석팀으로 팀 이동을 하게 되고, 또 분석팀 리드로서는 지금 한 5, 6년 정도 이제 이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메인도 처음에 이제 금융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업계에서 11년 정도 오래 있었고, 현재는 이제 리걸테크 쪽에서 몸담고 있어서 이렇게 뭐 다양한 직무랑 도메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경험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내공을 쌓아온 이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16년 차인데, 16년째 이제 계속 회사나 제품 성장에 기여하고 또 데이터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게 특정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 즉 올라운더였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올라운더로서 성장했던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너럴리스트를 올라운더라고 지금 같이 표현해 주셨는데 약간 어감이 어떤 감각에서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올라운더라는 게 정말 모든 분야의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의 의미로서 표현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제너럴리스트라는 게 여러 경험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경험을 아, 통해서 여러 군데의 지식이 있고 그만큼의 역량이 있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올라운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개발자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맞아요. 되게 놀랄 일인 것 같거든요. 특히 데이터 분석팀을 맡고 계시니까. 근데 개발자로 시작을 했어도 이제 데이터 구축 파트거나 아니면은 이제 웹 기반 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웹 개발자, 이렇게 프로젝트에 따라서 두 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긴 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제를 딱 정하고 얘기를 풀어 나가려고 이제 과거를 이제 복기를 해보니까 이제 제너럴리스트의 시발점은 사실 대학교 전공에서부터 시작이 좀 되더라고요. 제 전공이 음, 컴퓨터공학부 안에 이제 멀티미디어 정보처리라는 학과가 있었거든요.
그 전공인데 커리큘럼이 컴퓨터공학과랑 거의 비슷한데 컴공보다는 좀 덜 딥하고 그 대신 이제 횡적으로 좀 확장이 돼서 비디오나 사운드, 이미지, 3D 모델링과 같은 이제 멀티미디어 오브젝트를 프로그래밍하는 교과목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넓은 지식이나 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는 있는데 그 깊이가 사실 컴공과만큼 깊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여러 툴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게 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없는데 그리고 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그때부터 좀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멀공을 사실 선택한 게 방송국에 취직하고 싶어서 멀공을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 다니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이나 특히 이제 DB 쪽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SI 개발자로 이제 첫 직장을 그렇게 잡게 돼요. 그 전공하면서 개발자로 입사를 하셨는데 그거는 맨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 기대하던 일이셨을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런 걸 제가 이직했을 때 경험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뭔가 입사를 했을 때마다 제가 기대한 일들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정화님은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막 크게 난 이런 일을 하겠어라기보다는 저는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성과를 내서 인정받는 인재가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네, 사실 뭐든지 다 전 개발이라면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긴 했어요. 처음부터 오. 제너럴리스트의 마인드로 들어가신 거군요. 그런가요? 뭐 지금 해석을 해보자면, 네. 네, 그냥 뭐 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냥 열심히 아이고, 하자 이런 아닙니다. 생각이 아닌가. 뭔가 성취 이루신 분들이 다 그런 마인드이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번에 다른 게스트분 중에서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있으셨는데 비슷한 스탠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직장은 그 조 과장님께서 다니셨던 대기업의 같은 이제 계열사 L 모회사에서 금융 SI 개발자로 첫 커리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 오. 그때는 이제 은행에 뭐 예를 들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라던가 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뭐 IFRS 이런 이제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가지고 은행에 이제 음. 파견을 나가서 구축을 해주는 이제 SI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프로젝트에 따라서 데이터 구축 파트나 이제 웹 기반 솔루션 개발 파트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음. 대부분이 정보계 프로젝트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나 이제 마트 구축이나 그리고 이제 은행이 요즘 9시에 여나요? 9시에 딱 여는데 열기 전에 모든 배치랑 이제 데이터가 다 말려 있는 준비가 완전히 셋된 상태여야지 은행 문을 열고 그 거래를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치 시간이 조금도 지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퍼포먼스 튜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일을 했었고요. 음. 그리고 또 계정계, 그러니까 뭐 입금이나 출금, 계좌이체 등의 거래가 일어나는 걸 이제 계정계라고 하는데 그 계정계랑 정보계랑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등의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경험을 그때 이제 쌓게 돼요. 음. 굉장히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계를 해야 되는 필드가 초기에는 거의 금융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벌써 경험을 하신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네, 좀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음, 엘모 계열사 중에 그런 일 하는 곳이면은 CNS인가요? CNS에서 하는 일이죠. 그쵸, 아닌가? 그쵸. 맞아요. CNS는 아닌데, 네. 아. L 기업이랑 이제 일본의 히다치라는 회사랑 합작해서 만든 계열사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을 아. 하게 됩니다. 아, 네. 음,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그럼요. 네. 네. 저도, 뭐지? 카드사의 일을 좀 해봤었어갖고, 그쪽에 계정계 시스템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는데,
근데 이제, 정말 사람 일하기 힘든 곳이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보안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더하기 네. 보안, 금융 관련된 법들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때면 클라우드도 잘 쓰기 어려웠던 시절 아닌가요? 전혀 없었고, 사실 전혀 없고.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도 코볼을 썼었어요. 코볼을 네. 쓰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허. 충격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은행에서는 한번 시스템을 바꾸기가 사실 굉장히 좀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예, 고객들의 그 돈, 자금 데이터가 다 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바꾸기가 어려워서 코볼을 계속 쓰고 있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뭐 전형적으로 이제 메인프레임에 뭐 오라클 DB 쓰고 이런 환경에서 일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파이프라인을 따로 구축하는 뭐 도구들이 좀 있었나요? 그냥 ETL을 대부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따로 도구가 ETL 툴이 있는 건 아니었고, 그 서버에 직접 이제 그쪽 DB에 붙어서 CLI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끌고 파일로 떨구고, 그 파일로 떨군 거를 뭐 그 로딩을 시키고, 저희 정보계 쪽에 DB에 로딩을 시키는 이 쉘 스크립트 기반으로 이제 다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요. 오. 아이고, 듣기만 해도 힘들다. 쉘 스크립트. 금융사는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보안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작업한 내용들을 다 포트폴리오화를 시키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전혀 포트폴리오 시킬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쨌든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구축해주러 온 협력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를 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된 데이터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네, 업무를 하면서도 좀 공감이 잘 안 되고 온라인이 잘 안 됐던 거긴 했죠. 비슷한 게 이제 개인정보가 많이 취급될 때 생기는 시스템들이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는 못 보게 하고 형태만 알려줘요. 위에 필드만 맞아요. 보여주든가. 예. 그래갖고 내가 만든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려면 저쪽에 줘야 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알려준 정보만 갖고 머리 상상해서 만들어 본 다음에 저쪽에 주고 잘 됐나요? 약간 이래야 되는 생태계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 문제는 맞아요. 나한테 보여준 샘플이 그게 다가 아닌 거지. 그럼요. 당연히 다른 내용이 훨씬 많고. 근데 그런 맞아요. 거 아무것도 정리 안 돼 있고 그냥 내가 다 찾아야 되고. 맞아요. 그런 거 하라고 돈 주는 거잖아요.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갑자기 근데 너무 가슴이 왜? 답답해졌어. 왜 빨리 한숨 쉬고 다음 그래? 얘기로 넘어가시죠. 네.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SI 개발을 하던 시절.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일해요, 그 회사에서. 근데 일하다가 사실 좀 조직도 이제 수직적인 조직 문화였거든요. 근데 그게 좀 힘들었고, 네, 근데 뭐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6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근데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이거는 SI에 몸담으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이제 공감을 많이 해주실 텐데, 저희 회사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구축 후에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이제 전혀 이제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구축만 잘 해주고 나오면 되다 보니까는 얘를 어떻게 더 개선해보지? 고도화해볼까? 뭐 이런 고민조차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저한테 좀 너무 아쉬웠었고, 그리고 이제 왜라는 것도 이제 물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아키텍처가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왜 이 DB를 사용하지?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왜 코볼로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지? 뭐 데이터 플로우가 왜 이렇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여쭤보면 원래 이 은행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개발만 하면 되는 거야. 왜라는 질문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왜라는 질문 한 저 자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문화였어서 그래서 좀 수평적이고 또 우리 회사의 제품을 갖고 있고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이제 이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회사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당시는 포털이나 이제 게임군이라는 생각으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엔모 게임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엔모 게임사는 게임사가 진짜 많군요.
네, 많죠. 근데 제가 뭐 힌트를 네. 드리긴 할 텐데, N사는 이제 P로 시작하는 채소 이름의 게임 포털 사이트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아, 외부 개발사가 만든 게임을 이제 저희 플랫폼에 실는 이제 그거를 퍼블리싱이라고 하는데, 퍼블리싱도 하고 또 다양한 게임을 자체 개발도 하고 있는 그런 음.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N사에서 11년을 근무를 했고요. 굉장히 장기 근속을 했었고, 제 20대, 30대 청춘을 이제 N사랑 함께하게 됐었는데, N사에 사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데이터 관련된 직군이 아니었고, 테크니컬 PM 조직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술 PM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이제 TPM이라고도 하는데, TPM이 하는 일은 이제 아까 그 퍼블리싱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외부 개발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우리 플랫폼에 얻는 작업에 있어서 테크 사이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이슈들과 작업들을 좀 관리를 하고 또 각 단계마다 이제 마일스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일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병목이 되는 기술적인 이슈를 파악을 해서 뭐 해결책을 모색을 하다거나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기술 PM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가장 기본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개발사의 개발자분들이랑 저희 회사 내부의 기술 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테크니컬 PM입니다. 어, 게임사들은 그 각 스튜디오나 개발팀들이나 그리고 각 지금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 퍼블리싱을 해주는 회사들마다도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체 개발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네, 그,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을 하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듣기만 해도 먼저 느껴지네요.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 정말요? 네, 워낙 게임이 다양하고 그 게임에 맞춰서 각자 인프라가 또 다르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음, 음. 인프라를 어, 직접 경험을 계속 다양한 신기술들을 계속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 어, 도메인이 되게 네, 매력적인 도메인으로 다가왔었어요, 저한테. 음. 게임사 쪽에서 네네. 뭔가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시기랑 좀 겹치나요? 계실 때가?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 TPM으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TPM으로서 뭔가 그 역량 성장을 하고 성과를 좀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는 하게 되고 잠시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음, 생각을 좀 접긴 했었어요. 아,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 그러니까 PM 역할인데 기술을 알아야 할 수 있는 PM. 약간 요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기술 이슈를 해결하는 이제 P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네트워크나 보안, 뭐 서버, DB, 뭐 이런 다방면의 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춰야지만 업무 진행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어, 네, 이제 돌아와 생각해보면 사실 TPM이야말로 정말 제너럴리스트의 끝판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돼요. 그러네요. 그 개발자의 일하고 PM의 일의 차이도 좀 궁금해요. 두 가지를 다 겪어보셨으니까. 아마 그 두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개발자분들 중에 PM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꾸로는 이제 PM 중에 아, 이럴 거면 내가 선수로 뛰겠다 하면서 개발 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차이가, 일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근데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이슈가 터지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직접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로서의 이제 고민을 이제 한다면, 테크니컬 PM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결하진 않지만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계속 던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 음, 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계속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런 쪽으로 업무를 해야 돼요. 음, 음. 또 아마 그러면은, 그 우리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걸 안내를 한다거나 뭐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뭐, 사실 그 한 분야의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각자, 음, 각 팀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 이슈들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게 각 팀에서는 이제 본인 팀에 갖고 있는 이슈 해결이 가장 중요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뭐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지,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조율을 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음, 그 음. 왜 흔히 개발자하고
의사소통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일종의 편견? 아니면 뭐 사실이 일부 반영된 어떤 사실이 소문 일부 같은 게 있잖아요. 반영됐다니. 소문.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양쪽에게 예를 들면 개발자는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주면 좀 좋겠다라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PM이 개발자랑 소통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처를 쳐내는 것게 아니라 이 피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서비스가 갖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되게 위험한 그 아키텍처를 갖는 서비스라던가 이런 걸 릴리즈할 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개발자분들이 소위 말은 되게 뭐 좀 예민하다. 뭐든지 뭐 안 된다고 얘기부터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게 안정성에 아.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그런 거라서 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이거 모르겠고 이거 개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왜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 서비스 그 신규 피처가 왜 중요한지 이런 배경 설명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온라인에 맞춰서 그 목적 지향적으로 좀 일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주셔서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M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각 팀에서 발생한 이슈들을 이제 하나의 큰 그림을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팀에서 봤을 땐 우리께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께 제일 중요해. 이게 그 터지면은 제일 큰 이슈야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에 그게 덜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 큰 그림을 봤을 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제 믿고 그 의사결정을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보통 PM 하시는 분들이 개발자한테 그런 배경 설명을 충분히 잘 안 하시나요? 그 당연한 주 업무인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그래요? 봤었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PM 입장에서 사실 자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명령이지 동기부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당연히 해야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렇게 하고 동기부여 같은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마치 로봇 대하듯 일을 주었으니 코드를 내놓아라 이런 느낌으로 대하시는 아니 근데 뉘앙스가 있나 보군요. 뭐라 그러면 좋을까? 아니 근데 개발자가 좀 더 유난히 그 목적이나 동기부여가 조금 더 필요한 직군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제 왜? 경험상으로는. 모르겠어요. 뭐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지? 사람은 다 그렇지 않을까? 사람은 다른 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고 싶어 하지 않는가?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조금 더 각자의 일들이 조금 더 주체적일까? 모르겠네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의 일이 납득이 돼야 된다. 수동적이어도 괜찮은 범위의 일들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해서 다니는 게 이미 문화적으로 이미 정착돼 있는 필드도 있는 것 같은데 개발은 그러기 쉽지 않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네. 지금 생각해봐도 하긴 뭐 어느 정도까지는 완성된 어떤 형태의 제품을 내놓아야 되는 거니까 작게라도 그러려면 목적성이 좀 납득이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는 것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일의 카테고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무슨 일을 하던 이미 가치가 증명된 파이프라인 중간에 그대로 수행만 하면 되는 일인 경우가 없거든요. 거의 모든 일은 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잘 있는 일을 잘 조정하기에 해당되는 일들이 보통 의미부여가 좀 안 되더라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개발자가 하는 일들은 거의 다가 새로 만드는 일에 해당되니까 아마 그런 데 음. 있어서 의미부여가 좀 더 중요해지는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근데 뭐 PM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워낙 동시에 여러 일들을 처리하셔야 되니까 일일이 그죠? 그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시간의 문제상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설명해도 좋을 텐데 그렇지가 보통 않으니까. 음, 음. 좋습니다. 개발 PM으로서 팀장이거나 아니면은 의사결정 아니면 조직 간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경험을 꽤 오랫동안 했다라고 지금 커리어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포장을 그렇게 하는겨? 근데 개발자 출신이면은 PM 얘기를 좀 더 잘 듣게 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죠. 정아님이 개발자 출신의 PM이시니까 그 네. 얘기를 하면 배경을 알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잘 모르면 일이 되게 많은 척할 수도 있고 개발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려운 척할 수도 있고. 근데 개발해 보신 분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말을 더 경청하게 되거나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요? 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도 더 그죠, 그죠. 잘 하게 되고, 그게 지금 음, 어렵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 왜 어려운지 알게 되고, 이제 반대로는 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옆에서 그거 안 어렵잖아요. 그거 며칠이면 할 수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어, 그치, 뭐, 그치. 응, 응. 음,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PM 할 그렇죠. 때 그 관련된 일을 잘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팀장도 사실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음, 자기가 그 만들어야 되는 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제 자기가 잘 알고 있을 때 일 시키기 수월하다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술 PM 하면서 이제 또 크게 성장했던 게 그런 이제 그 기술 역량에 대한 지식 습득도 있지만 이제 소프트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 아니면 의견 조율하는 거, 문제 해결 능력, 그 리더십과 같은 이제 소프트 스킬인데 저도 이제 기은님이랑 같이 이제 데이터 분석가도 일종의 스토리텔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데이터가 음, 음. 말하는 의미를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려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징도 물론 중요하고 또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저희 데이터 팀 같은 경우에는 전사에 이제 협업 포인트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다양한 직군분들이랑 소통할 일이 많아서 특히나 소프트 스킬을 요할 때가 많은데 이게 이제 제가 기술 PM을 하면서 습득했던 것들이 발휘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음. 그게 그래 일을 이제 네, 하면서 습득하셨다는 거는 이거 학습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네, 체득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학습한 건 음, 아니고 각종 이슈 뭐 네, 사람과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체득이 된 거죠. 음. 지금 기술 PM이라고 얘기하신 거에 일들을 11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제 느낌에는 스타트업 몇 개 굴려봤어 같은 대표의 지위에 오르는 경험치 음, 같은 느낌이에요. 음. 아, 근데 그 음, 기술 PM을 11년을 한 건 아니고, 기술 아, PM은, 네네. 네, 2, 3년 정도 했어요. 아, 아. 네네. 기술 그리고, PM, 네, 네네. 네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어가 보면, 이제, 그때 이제 기술 PM을 2, 3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정식 조직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TF였어요. 근데 이제 대외적인 이유로 이제 TF가 해체가 되면서, 이제 저도 이후의 거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 자체는 너무 좋았거든요. 문화나 사람들이나 배울 수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있대 내가 지금 바로 투입돼서도 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건 어떤 분야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데이터 쪽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그때 음. 데이터 분석실에 데이터 인프라 팀으로 이제 조직 이동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업무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 네. 왜 네네. 그래서 아, 데이터 그니까, 말씀하시려고 그래? 아니.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데이터에 관련된 일을 경력으로 하시는 전형적인 코스를 밟으신 것 같아갖고,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음, 같아요. 네. 고생했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죠? 음, 금융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게임이 개발됐는데 딱 게임으로 가신 거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완전 타이밍이 야, 딱딱딱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그리고 또 지금 가장 하드코어한 두 군데 가신 거거든요. 아, 맞아. 데이터 규모로 봐도 굉장히, 네, 네. 네, 음. 페타바이트급으로 많은 대량의, 진짜 그야 말대로 빅데이터가 생산이 되는 그런 도메인에서 일을 했죠. 특히 이제 지금 방금 게임이라고 하시는 데서는 이제 게임사의 개발자랑 싸워야 되는 데가 데이터 엔지니어예요. 데이터 분석가이기도 하고. 그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의 안정성, 동작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를 또 음. 축적하기 위해서는 걔를 방해해야 아, 되거든, 어쨌든. 안정적인 동시에 데이터를 내놓아라.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죠, 그죠. 음. 이제 그거를 모든 게임에 방해를 하는 존재처럼 됐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제가 알기로는. 음. 그래서 그거를 싸워낸 이야기들을 제가 뭐 술자리에서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현장에 계신 거잖아요, 지금. 네, 음. 맞아요. 어, 아, 참네. 하긴 처음에는 게임을 운영하는 조직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게임 재밌으면 되지. 왜 데이터를 뭘 하겠다고 자꾸 뭘 깔라고 하고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음, 음.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막 있을 때인데 게임사는 자체 데이터 센터 있고 막 이럴 때지 않나요? 네, 제가 일했을 당시에는 다 온프레미스였고, 음, 음. 어, 재작년 정도의 그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하고 끝까지 마치고 이제 그러고서 로엔컴퍼니 이직을 했었어요. 아, 재작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군요. 음. 음. 네. 그러니까 아마 자체 데이터 센터 내에 그 온프라미스 그 구축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된 그 인프라들을 쓴다기보다는 각자가 이제 그래도 아마 그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뭐지? 내부망, 그쵸. 내부 vSphere라든지 뭐 클라우드. 이런 어. 내부용 그 VM 같은 정도의 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수준에서 아마 사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방금 말했듯이 데이터를 저장한다가 다 그거 어디다 두려고 같은 문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서버를 계속 늘려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죠. 음.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와, 진짜. 그때는 어떤 일을 좀 하셨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 데이터 인프라 팀에서는 그 원천 게임의 데이터를 저희 DW, 그때는 이제 온프레미스의 포스트그리에스큐엘 기반의 그린플럼을 저희가 DW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 네, 그린플럼에 수집을 해오고, 그 DW에서 모델링을 거쳐서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BI를 구축하는 역할을 좀 주로 했었고, 또 데이터실에서 사용하는 여러 이제 인프라랑 툴이 있는데 그 툴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다른 도메인보다는 그 게임 비즈니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었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정말 다양하고 그만큼 다양한 인프라나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 같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는 게임이 진짜 다양하고 그 장르도 뭐 라이트한 하이퍼 캐주얼류부터 대규모 MMO, RPG류까지 게임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또 게임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인프라 제품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음, 들면은 음, 뭐 MySQL이나 오라클이나 SQL 서버 같은 RDMS는 물론이고 카우치베이스나 뭐 다이나모DB, 인플럭스DB, 레지스와 같은 NoSQL 기반 그리고 또 RPG 같은 경우에 워낙 그 데이터 규모가 볼륨이 크다 보니까 파일 형태로 또 기록하기도 하고요. 음, 음, 그래서 음. 이렇게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해 오는 데 있어서 저희 쪽도 이제 같은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이제 다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폭넓은 경험이 있고 이제 레슨런이 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는 그렇게 게임마다 각자의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저희는 사실 그 많은 데이터를 저희 그린플럼에 이제 한데 모아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W가 백단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퍼포먼스 최적화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요. 또
잘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요건에 맞춰서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해 오기 위한 마트 구축에 대해서도 노하우가 이제 쌓이게 됩니다. 네. 아, 그럼 뭔가 그쵸. 인프라단에서 계속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적재된 데이터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등의 그런 분석 업무와는 또 다른 아예 인프라 쪽에만 집중하셔서 업무를 진행을 하셨던 거죠. 네, 근데 이제 BI 구축 업무도 했어서 그 사업팀에서 보고자 하는 그런 지표들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시각화를 해야 그 인사이트를 바로 이제 시인성 좋게 보실 수 있을까? 요런 고민 정도는 하는데 깊게 이제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파고들어서 뭐 인사이트를 추출해낸다거나 이런 작업까지는 이제 데이터 인프라 팀에서는 하지는 않았어요. 분석팀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참. 네. 분석가들하고도 많이 논의를 하셨겠어요? BI 구축하실 때? 네, 그렇죠. 분석가 분들이랑도 많이 논의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DW의 이제 다양한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가 분들이 분석을 수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좀 만들어 드려야 분석에 활용하시기 편할까? 뭐 대시보드를 만드시기 편할까? 뭐 이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죠. 혹시 좀 어려웠던 점 있나요? 분석가들의 요청이 좀 무리했다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요청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 개발자와는 다르게 소통에 문제가 될 법한 부분이 있을까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네네. 개발자 요청하고 분석가 요청은 좀 다를 테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이제 그 분석가 분들도 이 데이터의 의미를 찾아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사용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분석가 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는 일 자체가 저희의 목표기도 하고 성과기도 해서 이제 최대한 맞춰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분석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퍼포먼스 최적화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SQL을 굉장히 풀 스캔을 하는 이제 SQL들을 이제 돌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DB가 뻗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어서 계속해서 가이드를 드리고 알려드리고 학습시켜드리고 뭐 네. 이런 일들은 좀 있어요. 그죠. 방금 분석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었는지가 네, 은연중에 나왔는데 그 SQL을 짜기는 짜는데 효율적인 방식으로 짜진 않더라라는 거죠. 그거를 그렇죠, 그렇죠. 고민하는 업무가 아니니까 그죠? 일단은 분석 결과가 맞아요, 나오면 맞아요. 되는 거지. 그게 뭐 서버에 무슨 부담을 주거나 그거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터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 서버에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것도 이제 감이 없으시니까 생각을 그냥 못 이제 했죠. 편하게 하셨던 건데. 근데 저도 뭐 그 지금은 분석가고, 그래서 네네. 지금은 이제 저희 팀원들한테는 쿼리를 할 때 그런 퍼포먼스까지 고려를 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만약에 그런 데이터 조회하는 일이 많으면 운영 서버에 부담이 없게 따로 분석용으로 구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작업들 하지 않나요? 그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그거조차 뻗을 정도로, 여러 그렇게 작업들을 해도 해서, 예, 예. 그러니까 아. 그것조차, 그러니까 분석가들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음. 분석가들을. 예, 맞아요. 음. 예, 예, 예. 거기에도 개발자나 운영 섹터가 서버가 못 있는데 뻗는 게 아니라, 네네네. 지금 네, 저희 여기에, DW는 뭐 운영 환경이나 개발 환경 이런 게 따로 없어요. 그 백단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DW는 하나라서 이제 거기에 모두 다 이제 접근해서 사용하시는 거라 네, 뻗으면 이제 모두가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분석가 잘못인가요? SQL 잘못인가요? 뭐 SQL 그건 잘못이죠. 네. 그죠? 어느 네. 때는 SQL 짜도 잘못인 거고. 네. 알아서 부담 네. 없이 돌아가게끔 네, 네, 만들어져야 되지 알았어. 않나. 맞아요. DB 근데 성능이 받쳐줘야죠. 분석가들이 그것까지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그런 네, 부담이 있을 맞아요. 것까지 예상하면서 학습하진 않으니까 보통. 맞아요, 그렇군요. 맞아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저희 팀에서 BI 대시보드 구축까지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기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공해드린 이 대시보드, 이 지표들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고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걸까에 대해 되게 이제 궁금했거든요. 인프라 팀에서 일했을 때도. 그걸 알아야지 오, 이런 식으로 잘 활용되고 있구나를 이제 생각하면 저도 성취감이 더 크고, 또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야 그 목적에 맞춰서 이제 지표 기획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항상 대시보드 요청을 받을 때 사전에 이 대시보드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이제 배경 설명이랑 이 대시보드를 왜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목적을 좀 꼭 설명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단순 엔지니어링 작업에만 그치지 않았고 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엔드 유저에게는 어떤 가치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나라면 좀 어떻게 할까 뭐 생각하고 이랬던 게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 업무에까지 이제 업무 영역을 확장을 하고 데이터를 통해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이걸 이제 제품에 녹여낼 수 있는 전략으로 만드는 뭐 이런 업무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초석이 된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대시보드를 디자인하는 것도 엔지니어 분들이 같이 하나요? 예를 들면 화면 구성이 어떠했으면 좋겠고, 뭐 어디에 어떤 버튼이 배치되면 좋겠고, 이런 걸 아마 구상하셔야 될 텐데, 그런 건 누구 업무예요? 최초의 초기 기획안은 이제 그 요청하시는 사업팀이나 마케터나 뭐 기획자분들이 해 오세요. 근데 이제 저희 팀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을 이제 조율을 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안이 오면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조정을 거치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그게 네, 컴파일이 실현 나면 가능한 개발이 시작이 되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이야기를 또 이어가면은 그렇게 이제 인프라 팀에서는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일하고 있었을 때 실장님께서 이제 분석팀으로 팀 이동을 이제 제안을 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분석팀의 이제 팀장님만 시니어였고 팀원들은 이제 거의 주니어였어서 팀장님의 업무 버든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랑 같이 합을 맞춰서 아웃풋을 내면서 팀원들도 중간에 챙길 수 있는 시니어 팀원이 이제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적임자를 저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엔지니어였다가 분석팀으로 가게 되면 이제 분석가로 포지션이 좀 바뀌는 거라서 커리어 패스가 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어차피 데이터 범주 안에 있는 직무고 내가 여기다 분석까지 하게 되면 진짜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는 진짜 다 할 수 있게 되는 완전 올라운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또 나한테 기회고 또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안을 받아들이게 돼서 이제 분석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 외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시장에서 데이터 분석가보다는 몸값이 더 높다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 옮기는 그런가요? 시점에서 그런 고민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 엔지니어 커리어를 계속 쌓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으셨나요? 근데 저는 이제 언제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다시 엔지니어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디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인프라 팀에서 있었을 때 좀 분석가분들이 좀 부러웠던 게, 어쨌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거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이제 분석가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단에 보이는 건 사실 보이는 작업을 하는 건 분석가분들이잖아요. 근데 저희 엔지니어는 그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진 적도 있어가지고 나도 그래요? 앞에서 보여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있기는 했었어요. 내가 밭을 실컷 갈아놨더니 열매는 저것들이 다 따먹는다. 이런 식의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으셨던 거군요. 약간 비슷한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되게 다른 관점이네요.
저는 항상 분석가 입장에서는 개발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맞아요. 제품화하는 건 개발자니까 밑단에서 분석가들이 여러 가지 가설 검정만 해놓고 결국에는 제품화해서 돈을 벌면은 개발자들이 그 공을 누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 분석가를 보면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분석팀으로 사실 가서는 특정 장르의 그 도메인을 알아야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장르가 아니라 이제 특정 장르의 게임을 담당을 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참여를 하고요. 기존 인프라팀에서는 이제 신규 게임이 막 런칭이 된다라고 하면 그 게임의 이제 주요 KPI나 사업팀에서 보고자 하는 대시보드를 이제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런 대시보드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데이터가 말려 있어야 되고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하려면 소스단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해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작업을 했다면 분석팀에 와서는 이제 사업 기획자라던가 마케터, 프로덕트 기획자분들이랑 좀 더 기민하게 협업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겪고 있는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려는 이제 목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하는 업무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분석팀도 요즘에 말하는 그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 그 업무는 했었고 이제 BI 구축의 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좀 더 플러스해서 A/B 테스트라던가 뭐 성과 분석이라던가 LTV 예측이라던가 프라우드 디텍션 뭐 이런 등의 이제 분석가로서의 업무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저는 좀 이제 사내 교육 강사 역할을 좀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협업 부서분들한테 SQL이나 BI 툴 사용 교육 또는 이제 통계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구성원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제 활동을 했던 거고 또 이제 팀 내에서도 신규 입사자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무조건 제가 이제 교육사수를 계속 이제 맡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인프라팀 시초는 이제 인프라팀 소속이었다 보니까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분석 업무까지 모두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제 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입사자의 온보딩 교육을 도맡아 했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팀 내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팀 내부, 외부에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신뢰 관계나 뭐 이런 신임들이 이제 높아진 상태로 계속 일을 하다가 팀장님이 장기 병가를 내시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제가 팀장 대행을 맡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식 팀장으로 보임하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팀 팀장이라는 롤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맡게 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만 들어봐도 이런 커리어 어디 없는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잖아요. 보통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무엇인지 설명할 때 벤 다이어그램에 동그라미 3개 그리잖아요.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도메인 이렇게 3개 그리는데 지금 정아님이 3개를 다 거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보통 그런 TPM이랑 사람 없다고 다른 얘기하는데 여기 있네. 그러니까 또 TPM이랑 뭐 교육이랑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굳이 하나 더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일 텐데 커뮤니케이션 그렇지. 동그라미까지 모두 다 지금 확보하고 계신 이런 4개의 말도 안 되는 동그라미의 상황에서 교집합. 그죠? 참네.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그렇지. 굉장히 포장을 잘한 것 같아요. 와. 성공하고 왔습니다. 아니, 보통에서 저는 어디서 소개할 때 설명할 때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런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있네. 네, 여기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팀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네. 근데 이제 네. 데이터 네네. 분석팀 팀장 하면서는 사실 이제 또 다른 세상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팀원으로서 내 일을 잘하는 거랑 팀 리더로서 일을 잘하는 거는 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존까지는 내 업무 수행 능력을 쌓아서 지식을 쌓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거에 노력을 했다라면 팀장이 된 이후에는 좀 더 이제 리더십 쪽으로 좋은 팀을 만들고 싶고 이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좋은 팀장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고 교육도 지원받아서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회고 문화라던가 원온원 미팅이라던가 역량 매트릭스 뭐 요런 이제 비폭력 대화 방법이라던가 매니지먼트 3.0에 기반한 여러 가지 좋은 팀 운영 방법론들을 팀에 직접 적용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레슨런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더 자체의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셨던 거군요. 기술보다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보통 네. 이 타이밍쯤 됐을 때 이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리더십 쪽은 아니야.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제 경력이 음. 된 것 때문에 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는 편인데 정환님은 그걸로 갔을 때 그걸 더 잘하고 싶다라는 방향으로 가신 것 같네요. 네, 저는 항상 뭐든지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나한테 온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무조건 이제 약간 잘해내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음, 있어서 뭐든지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게 팀장 역할이라는 것이 성격적으로 맞지 않으면 매우 힘들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대한다는 아, 행위가 누구한테 되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개발자분들 중에는 그냥 맞아요. 개발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음, 음, 음. 직급이 연차가 쌓여도 나는 팀장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고, 그죠? 엔지니어 역할을 더 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화님은 그렇진 않았나 보네요. 네, 저는 아까도 이제 교육을 되게 많이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음, 음. 저는 좀 사람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제 인생의 모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장도 결국에는 우리 팀원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서포팅해주고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내 팀원들에게 또는 이제 회사 구성원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저는 좀 그게 제 인생 모토랑 리더로서의 역할이랑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욕심이 음. 났고. 와, 이런 팀장분 밑에서 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막 되게 너무 이렇게 성장시켜 줄 저, 것 같고. 저도 기은님 같은 팀원을 만나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뭐 하시는 건데요, 지금? 아직 우리가 팀원들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으니까요. 이것도 좋은데? 맞아요. 한번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음, 이제 그래서 이제 로엔 컴퍼니에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 음, 사실 오늘 그 관통하는 주제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로엔 컴퍼니에서도 저한테 기존에 없었던 신규 팀인 데이터 팀을 이제 맡기는 거, 팀장 자리를 제안했던 것도 사실 이제 제가 올라운더라고 판단했기 때문에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로엔 음, 컴퍼니에 온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랑 도전이었고, 또 여기서 이제 다음 회차 때 말씀드리게 될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 스토리를 좀 갖게 돼서 그 덕에 또 제가 이렇게 데이터 홀릭에서도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제너럴리스트라서 모든 것이 가능했다. 뭐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음, 사실 이게 계속 제 16년 동안의 개인적인 커리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무도 안 궁금한 TMI일 수도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난 제너럴리스트라서 전문성이 떨어져.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서 시장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기회를 잡아라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난 데이터 관련된 전공이 아닌데 혹은 이제 기존의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데이터 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밀고 나가시면 된다라는 이제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미천한 저도 이 정도는 해먹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훨씬 잘하고 더 잘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수 쳐야 될 것 같은 마무리였습니다. 와. 감화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아봤네요. 아이고. 여기 1부는 그래서 지금 정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덕분에 어떤 일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너무 일목요연하게 해주셔갖고 제가 더 마무리할 건 없을 것 같고 저희 지금 세 명이 들은 감상, 그다음 소감, 그다음에 정한님 요 얘기 해보신 소감 정도 들으면서 1분 마무리하고 조금 있다가 2부 다시 얘기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은님, 아니야, 김 팀장님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네, 그 처음에 던져주셨던 그런 화두가 제너럴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냐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제너럴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너럴리스트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스페셜리스트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지금 보면 정화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기술과 역량들을 쌓으려고 이렇게 애를 써 오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리스트이면서도 일을 잘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잘하는 사람 여기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로엔 컴퍼니 가서 재밌는 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얼른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기은님 소감 들어볼게요. 네. 저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넓고 얕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조금씩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라고 많이 이해를 하는데, 정한님은 그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 깊은 지식을 이렇게 쌓아오면서 스탯을 이렇게 탄탄하게 좀 쌓아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장점만 이제 딱딱딱 취득해서 커리어 발전을 해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굉장히 학부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고민이, 저도 되게 제너럴리스트인 사람인데 이거를 어떻게 뭔가 커리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좀 어떠한 전략을 세우면서 살아야겠다, 이러한 좀 개인적인 회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한님 소감 듣기 전에 저도 얘기를 좀 해보면, 저한테는 제가 들으면서 한 3가지 정도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저랑 커리어를 반대로 가셨어요. 저는 분석가부터 시작해서 인프라랑 개발 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러네. 네, 정한님은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인프라랑 분석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되게 그런 관점에서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1차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너럴리스트 혹은 올라운더를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할 때 많이 쓰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지? 라고 하게 되는 무언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한님께서 그 제너럴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일들을 사실 문제 해결을 열심히 해나가는 과정 중에 그때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습득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그리고 그 습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활용하려고 하시는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지식 습득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 경험의 습득으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또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저 사람도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이제 증거 중에 하나가 또 주신 덕분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찾지? 같은 생각이 다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방송에서 지금 활약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얼마나 재밌게 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게 되는 1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화님 소감 듣고. 네네, 그죠. 정환이 소감 들으시죠. 그래서, 저도 제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신나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회사에서 사실 스페셜리스트로 역할을 하고 역량을 쌓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환경이고, 스페셜리스트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회사엔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되게 저는 희귀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판이 깔아졌으면 그 안에서 노력을 하셔서 그 제너럴리스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쌓으시면 그게 이제 누구보다도 큰 이제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커리어 패스를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제너럴리스트 분들께 꿈과 희망이 되주신 이정환님과 함께 1부를 빨리 마무리하고 2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데이터 올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